안녕하세요. 대전 시립미술관장 선승혜입니다. 오늘은 대전 시립미술관이 주최하고 있는 대전 비엔날레 2020 인공지능 햇살은 유리창을 잃고에서 관장 초청 대담으로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님이신 김정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렇게 김정호 교수님을 모시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네, 네, 저도 관장님께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일이 공학과 어, 또 산업 이런 쪽을 많이 하지만은 특히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반도체, 인공지능 많이 하지만 예술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오늘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요번에 인공지능을 하면서 역시 예술과 과학기술이 만났을 때 아주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인공지능부터 시작해서 좀 구체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큰 어떤 비전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먼저 저희가 인공지능이라고 이제 주제를 정했는데요. 과연 인공지능은 지금까지 어떤 발전을 거쳤을까요? 네. 제가 이제 대담할 때 약간 이제 걱정되는 거는 뭐 질문 하나 나오면 질문 하나 갖고 10분씩도 대답하고 약간 이제 강의하던 버릇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네. 너무 길게 하면 관장님이 이렇게 스탑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 우리가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다고도 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가 있다고도 하는데 둘 다 의미는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핵심을 ABC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A가 AI, B가 빅데이터, C가 클라우드 컴퓨팅 이렇게 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게 그 세 개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전 세계 주가 총액이 가장 큰 뭐 5개 회사를 대표적으로 하라 그러면 애플, 아마존, 구글, 뭐 페이스북 뭐 이런 회사들이 될 텐데 다 그 ABC를 갖고 있는 아,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ABC가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 국가, 역사까지도 바꿀 수 있는 큰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술가 여러분들도 인문학 하신 여러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발전 방향으로 보면 결국은 사람이 하던 육체 노동은 기계가 많이 대체를 하고 이제 정신적인 노동마저도 컴퓨터가 대체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작게를 보면 단순한 일부터 크게 보면 창작 활동까지요. 그래서 그런데 어, 이렇게 갑자기 인공지능이 이렇게 강력해진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데이터가 많아진 거, 두 번째는 딥러닝이라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생긴 거, 네. 세 번째는 이제 컴퓨터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이 세 돌이 우리 대부분의 인간보다 바둑을 잘 두듯이 대부분의 우리 인간의 정신 노동보다 컴퓨터가 더 잘한다 이렇게 시대가 되고요. 그래서 성능이 좋아진다. 또 다른 측면 하나는 어, 그 인공지능이 사람의 머리를 대체하니까 네. 처음에는 기술적으로 눈을 많이 대체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런 음, 알고리즘이 있고요. 그래서 CCTV를 다 인공지능이 보고 네.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귀를 말을 알아듣는 단계. 음, 예, 네. 얼굴을 이렇게 닮아갑니다. 네. 요즘은 이제 말도 잘해요. 예. 그러고 뭐말 알아듣고 말을 잘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갖고 있는 창조적인 기능을 또 인공지능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합되면 글도 쓰고 예술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아직은 그런 각자 귀 알아듣는 인공지능, 눈을 대체하는 인공지능, 말하는 인공지능, 창작력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이 있는데
그 단계 정도 와 있습니다. 그래도 음. 엄청난 변화가 있을 텐데 앞으로 또 그 다음 단계는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인공지능이, 아까 말씀하신 ABC가 외우기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오리지널리티 저한테 있어요. 네. 사전설명이 뭔지 할 때 ABC 한 사람은 저예요. 제가 네. 10개 넘어요. 그래서 꼭 카피라이트로 이렇게 써주세요. 네. 이제 김종호 교수님 말씀하신 A, B, C, 네. AI, 빅데이터, C가 클라우드 하니까 이제 뭐 클라우드로만 하지 말고 클라우드 컴퓨팅. 네. 클라우드 컴퓨팅. 네. 예, 이렇게 크게 그거 보이고, 그,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 아주 알기 쉽게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네. 듣는 거, 입으로 네. 말하는 거를 이제 따라하고 있구나, 잘하기 시작했구나. 따라하는 게 아니라 더 네. 잘하기 시작했다. 인간이. 아, 그다음에 네. 상상력도. 상상력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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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네 가지를.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알기가 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이렇게 가능했던 것들이 뭐 데이터, 딥러닝, 컴퓨터 기능의 향상이다. 네, 제 수업 들으면 A 플러스. A 플러스. 예. 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사실 저희가 살고 있다는 게 굉장히 행운이다. 또 이런 생각이 행운인지 듭니다. 불행인지는 이따 네. 그게 이제 어쩔 때는 행운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어쩔 때는 네. 이거 좀 기계가 나보다 잘하는 게 아닐까라고 아마 약간의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는 인공지능의 미래가 네. 어떨까를 생각했을 때 두 가지가 감정이 교차합니다. 네. 과연 인공지능의 미래는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다, 혹은 뭐 진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네. 그 얘기 다 하면 오늘 놀래실까 봐 그러는데 네. 어, 인공지능이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뇌를 갖고 설명을 하면 좀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지금은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눈을 대체한 알고리즘, 말을 하는 알고리즘이 떨어져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로 합쳐질 것 같아요. 네. 예, 컴퓨터 성능이 좋아지면 그래서 메모리도 더 필요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어, 감정, 의식, 역사, 철학 이런 것까지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미래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네. 그걸 이제 우리가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그래요. 저는 그게 한 10년 정도 내로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음. 거기에 이제 기술적인 조금 아직 그 장벽은 있어요. 네. 현재 이따가도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전기를 너무 많이 써요. 아, 네, 그래서 발전소가 필요할 정도고 그 정도를 하려면 강력한 컴퓨터라 대규모 투자와 시설을 할 수 있는 음. 기업만이 할 수 있어요. 국가나 기업. 네. 그 네. 국가도 미국이나 중국 정도, 아까 네. 5개 정도 회사 정도 몇십 조, 몇백 조 단위를 투자할 수 있는 컴퓨터와 강력한 데이터를 모을 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컴퓨터를 개인이 갖고 싶을 수도 있고 한데 네. 아직은 개인까지는 못 와요. 너무 전기를 많이 써서 배터리로 구동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 종합적인 지능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고 음. 음. 그 다음에는 이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똑똑해지면서 저를 각 생산되는 모든 데이터를 이 컴퓨터가 갖고 있으면서 저와 똑같은 복사형 인간이 컴퓨터 안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걸 제가 인공인간이라고 그러는데 네. 오랫동안 제 데이터를 갖고 학습하다 보면 제가 음. 인간인지 컴퓨터가 인간인지가 헷갈리게 음. 되고 음. 역할이 바뀌면서 걔가 인간이 되고 우리는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음. 우리가 가장 값싼 노동력을 인간이 제공해 줄 수 있거든요. 인구도 음. 많고. 음. 그래서 역할이 변화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음. 드려서 음.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컴퓨터 성능이 아직은 조금 모자라고 그 다음에 전기 소모가 너무 많아서 음. 우리 인간은 한 50, 30와트밖에 안 쓰는데 우리 얼굴 이렇게 되면 36.5도잖아요. 네. 컴퓨터는 너무 전기를 많이 써요. 그리고 네. 우리 인간은 부모님이 이렇게 예뻐만 해주면 뭐 사실 과외만 안 시키면 큰 돈 안 들이고 키울 수 있는데 네. 돈이 많이 들고요. 그렇지만은 미래에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인간과 컴퓨터의 역할이 바뀌는 그걸 제가 네. 인공인간이라고 제가 말을 붙이는데 음. 어, 그, 예, 우리가 로봇이 되고 음. 컴퓨터가 인간이 되는 데까지도 갈 수 있는 기술은 진보하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 근데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3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예술뿐만 아니라 그렇게 역할이 음. 바뀌면 음. 어, 컴퓨터가 예술가가 되고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그림만 그리는 우리 음. 그 작가들도 왜 어, 창작가가 있고 뭐 그거를 구현하는 또 보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네. 조각을 한다 그러면 대가가 다 뭐 그 망치로고 하진 않을 것 음. 같고 이런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예술가와 인간관계에서도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금방 인공인간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네, 사실 또 약간 SF 영화 같기도 한데 컴퓨터가 더 잘 알고 사람이 이제 사실 노동력을 제공해 준다 이런 네, 말씀도 하셨습니다. 근데 예, 사실 인간이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만약 인공인간이 정말 만들어진다면 이 물리적인 저는 없어져도 저의 데이터와 저의 생각들은 또 네. 남을 수 있겠다. 이제 그래, 그런, 예, 예, 우리 인간은 이제 100살이면 죽는데, 우리를 모방한 아니면 우리를 대체하는 인공인간과 우리의 기록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음, 그게 또 인류 입장에서, 철학 입장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생명이 유한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한하다는 거죠. 우리는 음, 또 태어나서 배우는 기간이 있고, 또 성장 기간이 있고, 노화하는 기간인데, 걔네들은 1초 만에 다 배워버리고, 노화도 없어요. 네, 그 다음에 기억도 안 잊어버리고, 음, 그 다음에 인간은 자기가 태어나면 후손을 남길 수 있는 게 요즘은 뭐 한 명, 두 명인데 컴퓨터는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를 카피 페이스트 하면 무한대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윤리 문제 얘기할 때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좀 윤리적인 측면에서 제한을 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고 네.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사실 에너지, 전기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인공인간과 더불어서 우리를 주변을 둘러싸는 이제 가상 현실 자체도 이제 또 하나의 복제된 현실? 그 말씀, 가상 세계 디지털 트윈이라고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가상 세계 또 디지털 트윈은 어떤 세계로 또 발전을 할까요? 지금은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선 원장님은 운전할 때 내비게이터를 많이 사용하십니까? 네. 내비게이터가 운전합니까? 선 원장님이 운전합니까? 제가 운전을 하긴 하는데요.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렇게 하죠. 옛날에는 이제 어, 미국에 살 때는 이제 어, 지도책을 꺼내놓고 와이프가 보면서 이렇게 막 싸우면서 이런 게 맞는 저런 게 맞는 일인데 이제 내비게이터가 예. 대체하고 우리는 사실 시킨 대로 가는 수도 있어요. 네. 지능은 그쪽에서 발휘를 하고 이렇게 제 역할이 바뀔 수 있는데 지금 조금씩 그런 이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유튜브 보면 추천이 쭉쭉 올라오죠, 그죠? 네. 내가 좋아하는 거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구글은. 음. 예. 그래서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우리 와이프인 이유가 저보다 저를 더 잘하니까. 처음에 모든 걸 아니까 뭐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컴퓨터가 그걸 대체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운전, 뭐 구매, 어떤 교육 이렇게 딱딱 잘라져 있다면 그게 하나로 통합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좀 평면적인 데이터 기반으로 뭘 추천하느냐 어떤 일차적이라면 요즘 이제 그 미국 회사들은 3차원 가상 공간에서 우리를 또 두려고 그래요. 네. 그럼 우리 주변에 센서를 달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내가 3차원 상에서 움직이는 것조차도 음. 다 데이터화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게 이제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또 뭘 창출하고 게임과 연관을 시키고 또 문화 입장에서 퍼포먼스, 음. 그 다음에 예술, 공연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스포츠까지. 음. 그렇게 되면 그걸 갖고 있는 속에서 뭐 우리가 게임을 하는데
뭐, 뭐 유명한 축구 선수, 야구 선수하고 내가 게임을 한다면 그 선수가 가상 인간으로 나하고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예술이나 퍼포먼스조차도 그 가상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더 인간이 몰입하게 함으로써 음, 더 못 빠져나오게 하고 음, 또 그런 과정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필요해요. 그런 쪽에서 음, 돈을 벌려는 그 비즈니스 플랜을 계속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유튜브 화면을 본다면 2차원적인 화면에서 보잖아요. 그걸 네, 3차원으로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음, 가상 환경에서. 그게 네, 구글일 수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일 수도 있고 엔비디아일 수도 있고. 음, 그래서 아마 가상 인간이 우리 아까 좀 가상이라는 것보다 이제 인공인간, 아티피셜 휴먼이라고 음, 제가 단어를 이렇게 만드는데 그게 버추얼 리얼리티 속에서 저를 대체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달라지는구나 생각하고 요번에 저희가 인공지능 비엔날레 인공지능을 네, 하면서 저희가 디지털 트윈 미술관을 처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예, 해본 결과가 어떻냐면 전시는 뭐 3개월이면 끝나지만 그 트윈 속에 있는 전시는 계속 남는다.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사람과 그 사람과 관계하고 마찬가지로 네, 현실은 유한한데 네, 가상현실은 영원하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느낌을 좀 영원하다는 게 죽지 않는다라는 거. 네, 계속 있다. 예, 그 다음에 어, 우리 현실 속에서는 이 세 돌이 하나지만 가상 그 디지털 도메인에서는 카피 페이스트하면 전 인구가 바둑을 이 세 돌만큼 두게끔 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그게 인류의 진화적인 관점에서 맞느냐? 음, 그래서 우리가 진화를 이렇게 떻게 보면 거역하는 건데 이번에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진화에 인간이 좀 까불다가 한번 끝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뭔가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사람들이 그러면 더 이상 결혼하고 아기 낳을 필요 없고 가상 속에 있으니까 네. 인간이 이제 아기를 낳지 않아서 인간이 소멸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아, 이제 막 과제가 인간에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예술도 사실 굉장히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예. 8세기까지는 예술을 저희가 뭐 문학, 미술, 네. 건축, 공연 이렇게 정의를 하고 또 이제 20세기가 들어와서는 처음으로 이제 미디어라는 게 나오고 대중문화가 발전을 하면서 이제 대중문화를 아주 20세기에는 급속도로 사실 팝아트 같은 새로운 네. 장르가 등장했다면 네. 1989년 이후로는 이제 인터넷이 나오면서 글로벌리즘과 냉전이 이제 네. 중단되고 세계화, 국제화, 글로벌리즘이 나오면서 아마 또 이제 예술을 전체 세계화 속에서 글로벌리즘 속에서 보는 것이 한 20년 유행을 했습니다. 20년, 예. 30년. 예. 근데 저희가 이제 2020년을 맞이하면서는 2000년대, 2010년대부터 발전한 디지털,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SNS,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거의 디지털 세계 속에서 사람이 살기 때문에 네. 예술조차도 디지털 예술을 새롭게 정의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어떤 과제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간에 아까 기술의 변화, 아까 미디어 말씀도 하신 것 같고 인터넷이 그러니까 예술가들의 환경을 바꾸지 않습니까? 국제화도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가 이제 떻게 표현하냐 미래의 변화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표현할 수도 있는데 또는 그 핵심을 아까 ABC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여러 예술가나 이런 인문학 하시는 분들의 환경을 과 조건을 변화시키잖아요. 그 임팩트가 한 10배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의 네, 준비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다 보니 좀 자세히 여쭤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무슨 제안 드리고 싶냐면 제가 제일 요즘 공부하고 싶은 게 미학, 인문학이고요. 네, 가르쳐 드리고 싶은 분야가 AI, 컴퓨터. 네. 그래서 AI와 예술이 이제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까를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 첫 번째 제가 준비한 답은 많은데 일단 말씀을 드리면 네,
예술가들이 이제 뭐 자기의 예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도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붓이 필요할 수도 있고 캔버스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악기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음. 이제 도구 입장에서 네. 그리고 뭐 그다음에 이제 인쇄물이 될 수도 있고 음. 이런데 AI를 도구로 쓰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음. 싶어요. 그러면 제가 잘은 모르지만 각 그 예술 분야별로 자기 도구에 대한 연습 기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어렸을 때 악기를 배운다든가 또 그림을 그린다든가 어렸을 때 글을 쓴다든가 물론 그 배경이 되는 철학과 뭐 여러 가지 사상이 있겠습니다만은 다 이제 AI를 사용할 줄 알으셔야 되지 않겠나 음. 미래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AI가 단순히 한 역할뿐만 아니라 아마 그 미술과 음악, 문학 이런 거를 다 융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주제 하나를 주면 그에 맞는 음악도 창작하고 네. 글도 쓰고 이렇게 음. 굉장히 멀티 디스플리너리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은 단순한 기능은 거기에 기능과 도구는 인공지능에 맡기는 잘 활용하셔야 되지 않을까. 전 잘 모르지만 미술 학원 다니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대학원 갈 때. 네. 그런 건 다 부질없고 그런 거는 이제 다 컴퓨터에 맡기고 네. 뭐 더 창의적이고 융합적이고 한 단계 아직 그 컴퓨터가 하기 어려운 창작 작업을 하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음. 듭니다. 예. 오늘 굉장히 중요한 팁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AI가 이제 융합까지 하니까 AI가 이렇게 도구로 삼으면서도 또 AI가 잘 할 수 없는 창작을 하는데 인간이 도전을 네. 해야겠다. 그 영역은 아주 작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대부분 다 그 컴퓨터가 미래에는 더 잘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우리 관장님하고 저하고도 전에는 미술 심사 때 뵀지만 네, 이렇게 줌으로 오늘 처음 봤잖아요. 네, 얘기인 것처럼 줌 우리 다 사용할 줄 알아야 되지만 예, AI 툴도 굉장히 그러면 좀 우울한 면도 있어요. 우울한 면도 네, 있는데 실제는 좀 그렇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하철을 타면 한 10명이 앞줄에 앉아 있으면 9명이 네, 핸드폰 보고 있어요. 네, 그 10년 전에는 그렇진 않았고 그 10년 전으로 보내서 앞으로 AI와 컴퓨터가 바뀌는 세상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는 지금보다 더 파격적일 수 있겠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기계 또 이제 다시 근본적인 또 질문을 하게 되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술이 인류의 문명 동안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 왔던 게 또 아름다움이라는 네, 네, 것이고 네, 또 거기에 아름다움 플러스 또 인간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감정의 다양한 것들, 그다음에 네, 또 그 안에 윤리와 역사, 이제 네,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이것도 인공지능이 어떤 관계를 맺을까? 이게 이제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기술을 하고 공학을 하니까 너무 거기에 빠져 있는 경향은 있어요. 내용을 너무 잘하니까 한편으론 제가 과대하게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요소는 있어요. 네, 네, 그렇지만 제가 갖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짜 인문학이나 예술 아무 근본도 없이 난 평소 때 생각해 봤어요. 아름다움이 뭐지? 음, 예. 그런데 제가 우리 공학 설계를 해요. 네, 건축은 아니지만 반도체 설계를 하는데 음, 학생들이 반도체 설계도 해와요. 또는 뭐 그걸 설명하는 논문도 쓰고 이제 PPT로 만드는데 일단 예쁘면 성능이 좋아요. 어,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신기하네요. 반도체 레이아웃이라고 그러는데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네, 나노미터 스케일로의 패터닝을 하는데 아름다움이 뭘까 봤더니 음, 대칭, 네, 균형. 그래서 제가 근거가 뭐가 있나 봤더니 제가 우리 꼭 저보고 가자는데 못 갔는데 이탈리아의 그 건축물이 뭐가 있죠? 하늘에 구멍이 뻥 뚫려서 창문이 내려오는 펜, 아, 펜타운? 네, 판테온, 판티움인지 뭐 이런 거. 네,
뭐 그리스 건축물 이렇게 보면 너무 예쁜 거예요. 네. 우리나라 그 카피한 건축물이 많은데, 음. 그러니까 균형, 네. 뭐가 이렇게 룰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균형, 색채, 뭐 시미트리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엔지니어링 아트웍도 그래요. 음. 색깔을 선택, 음. 정성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나는 왜 저걸 아름답게 느낄까라고 음. 보면 제 혼자 생각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음. 하나는 제가 DNA에 이미 인간이 아. 진화해서 인간이 생존하기에 음. 그런 좋은 환경을 이거 제가 진화생물학 공부한 거 아니고요. 혼자 네. 내 DNA 속에 심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두 번째는 태어나서 부모님이 저를 길러주시고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체험하거나 학습한 거 아닐까. 음. 근데 제가 뱀을 싫어하고 이러는 거는 학습과 상관없는 것 같아요. 네. 빨간색은 좀 두려워하고 파란 하늘색, 에메랄드색 이런 거 하면서 나 저기 가보고 싶다 이런 거는 학습이었을까, 진화였을까? 네. 근데 그 진화도 음. 혹시 수억 년간 인간한테 학습된 결과가 DNA 시퀀스에 남아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러면 이것도 다 데이터 갖고 학습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컴퓨터한테 인공지능한테 다 학습할 수 있다는 걸 보는 거죠. 네. 계속 좋은 그림만 보여줄 수도 있고 나쁜 거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계속 들려주면 인공지능한테 그리고 음. 좋은 그림만 보여주면 아름다운 미적 감각이 생기지 않든가 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 완전히 뭐죠? 기초 공학하는 사람의 어설픈 얘기지만 그냥 아. 혼자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감동이라는 거, 감정이라는 것도 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사랑을 한테 주고 제가 귀여움하고 이렇게 맛있는 거 주고 우유 주고 뭔가 교류 속에서 생겼을 수도 있고 아. 진화적으로도 생겼을 수도 있고 네. 근데 윤리나 네. 이 역사관이나 철학은 뭐 거기도 있지만 결국 어렸을 때부터 사회가 준 이데올기 책에서 올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이걸 다 학습시킬 수 있어요. 네. 데이터만 많이 있으면. 네.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통념적으로 갖고 있는 아름다움, 감정, 감동도 일정 부분 컴퓨터에 학습을 시킬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이 예술 기능을 갖는 인공지능에 초보적인 제가 피카소나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이제 뭐 인터넷 유튜브들 고호가 어떻게 살았는지 고갱하고 왜 싸웠는지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왜 쟤네들은 저기서 저렇게 예술을 했을까? 지중해 날씨였을까? 뭐 아니면 뭐가 저럴까? 먹고 살기 편하니까 프랑스에서 다 저것만 하고 있었나? 네. 네. 한 90% 이상은 아마 그 이세돌을 컴퓨터가 바둑을 대체하는 것처럼 음. 아마 AI가 너무 우울하죠. 근데 아닙니다. 실제 입장에서 그냥 제 네. 예견. 근데 이런 제 얘기가 여기 기록으로 이제 줌으로 남고 유튜브로 남을 거 네. 아니에요. 100년도 갈 거 아니에요. 100년. 네. 100년도 가는데 제가 이런 전화 나름대로의 이렇게 어설픈 철학과 이 기술에 대한 생각은 어디 뭐 제가 뭐 책을 읽고 생각하거나 누구 얘기 듣는 거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진짜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고민 끝에 이런 나온 것들인데 이게 100년 남아 있어도 2020년대에 저렇게까지 미리 예측을 했단 말이야 이렇게 하고 놀랄 만한 게 오늘 얘기 중에 한 반 이상 그러더라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움을 느낄 때 어떤 균형이나 비례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인간도 학습했다, 학습하면서 네. 진화했다. 그러니까는 내가 배운 거를 가르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또 이제, 그래서 왜 네, 어렸을 때 집에서 음악을 많이 듣고 좋은 거 많이 보고 한 분들이 여행도 많이 하고 그런 분들이 또 예술가적 창작력이 더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네, 보면 경험인데 경험이 그것도 우리 공학자 입장에서 보면 디지털 데이터거든요. 바로. 예,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제가 좀 극단이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예술, 미학을 분야에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말씀을 들으면 우울해지기보다는 야, 이제 새로운 도구가 생기는구나.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일이 나타나겠다. 이제 어떤 네. 기대감하고 흥분 같은 게 되는데요. 다행입니다. 네. 훌륭한 근- 학생. 저희 학생들 중에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원장님 같으신 분이에요. 아유, 예, 대박도 감사합니다. 되고 그걸 가지고 또 모티베이션도 얻고 새로운 생각도 하고. 예. 네. 근데 이제 그 가장 인간의 또 본능 중에 하나가 만드는 것 같아요. 뭐 새로운 예. 걸 만들어내는 거. 근데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이 갠이라고 해서 이제 뭔가 네. 만드는 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재밌다. 네. 근데 저 갠이라는 건 어떤 원리길래 이렇게 만드는 걸 할 수 있을까, 생성을 할까라고 궁금해졌습니다. 네. 갠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예.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개인까지 단어 얘기한 정도면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의 어, 이렇습니다. 어, 저는 그 철학, 개념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창작을 하는 순서가 처음에 모방하고, 모방. 그 다음에 변형하고, 네. 그 다음에 융합하고, 음, 공학도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언젠가 그거를 뛰어넘는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는데, 제가 공학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내는데, 요즘은 대부분의 일이 융합을 하는 일을 음, 합니다. 모방은 제 연구는 안 하고 학생들한테 이제 변형을 이런 연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보면 어쩐가 하지만 음, 제가 그 새로운 혁신은 제 연구에 있어서 융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 원장님하고 만나면서 아이디어 얻어서 어, 갑자기 내년부터 예술을 할 수도 있고 네. ML을 이렇게 하는데 그 융합을 뛰어넘는 또 아이디어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보통 샤워할 때, 네. 여행 가서 좀 쉴 때, 일을 잊어버리고 네. 그럴 때 갑자기 툭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창작 활동하는 것도 그 시퀀스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현재는 그래서 이제 그 겐이라는 제너티브 어드바이서리 네트워크라는 그 창작 음, 활동하는 인공지능이 있는데 그거는 처음에 모방하는 기능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처음 그 알고리즘을 개발하신 분은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음,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자 이러면서 네. 처음에 인공지능을 계속 그 학습을 시켜서 모방하도록 계속 학습을 네. 시켰어요. 나중에는 이 위조 지폐를 만들도록 한번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고 또 인공지능으로 위조 지폐와 가짜로만 진짜 지폐를 비교할 수 없을 단계까지 모방을 계속하라고 이렇게 어, 학습을 시켰어요. 네. 그러고 나서 위조 지폐를 주지 않고 피카소 그림을 보여줬더니 피카소 화풍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네.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겐을 다른 말로 변증법적 인공지능이라고 저는 말을 붙이는데 네. 서로 실물과 예술가의 창작품과 인공지능이 서로 계속 경쟁하면서 또 창조하고 또 비교하고 이런 과정을 수학적인 알고리즘,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한 게 겐이고요. 저는 이제 상상 속에 겐 다음은 이제 융합 기능이 들어가는 아, 그래서 음악을 듣다가 시를 쓰고 네. 써가지고 음악을 할 수 있는 이런 네. 데까지 곧 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모방하는 단계까지 오다 보니까 네. 모방을 진짜 최고 수준의 예술가를 모방하다 보니까 그 음, 수준까지는 왔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 기능적으로 이렇게 융합하는 데까지 가는데 네. 아직 거기에 감정과 윤리와 철학까지 심는 거는 안 했어요. 네. 아직 예쁘질 않아. 제가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인공지능으로 그림 보면 예쁘지 않고 저게 네. 뭐지 이러는데 네.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이거 인공지능은 외계인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요. 음, 우리가 우연히 외계인을 하고 접촉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데 네. 우리하고 미적 감각이 다르니까 아름답게 네.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아직은 아름다움에 대한 거는 안 심어줬어요. 네. 나는 이제 융합까지 가고 난 다음에 아름다움, 윤리, 철학까지 심어주는 단계로 갈 것 같고
지금은 그 모방하는 단계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겐이라는 그런 인공지능이 활용하고 있고, 그걸 조금 한 발짝 떠나서 변형을 좀 하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네. 사실 미학을 쭉 공부해보면 사실 저희 미학에서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데 하나는 아름다운, 하나는 네, 감정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감정이 복잡한 기제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는 그 과학기술, 인공지능도 감정 AI라고 할까요? 저는 감정 AI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 인간의 감정을 잘 관찰하고 그것을 학습하는 인공지능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행복이란지 뭔지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네, 행복, 근데 슬픔. 이제 이게 더 무서운 건 인간의 감정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감정도 있지만 두려움, 공포, 네, 슬픔, 분노 같은 감정도 있는데요. 이걸 다 인공지능이 알게 됐을 때 네, 사람이 진짜 압도될 수도 있겠다. 뭐 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고 판단을 할 때도 많다. 뭐 이런 네, 생각도 네. 해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감정 중에. 네. 그 두려움이 이제 나라는 거에 대한 내 존재, 내 존재든 뭐 생존이든 이런 거가 위협받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데,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한 두려움을 느낄지 인공지능 자신의 두려움을 느낄지, 아, 그런 게 더 나중에 고민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진짜 무궁무진하게 이제 생각할 게 많고 이런 미래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네, 즐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많은 사실 젊은 또 과학자들 또 이제 중견 또 이미 사회적으로 자기의 학문을 이룬 분들이 이제 많이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지고 개발도 하고 또 네, 데이터를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까도 하고 이제는 저작권, 이게 누구의 소유지? 이게 이제 논의의 단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면은 인공지능에서는 과연 이 저작권이라는 게 어떻게 작동을 할까요? 예, 저는 아직 솔루션은 없는데, 문제 제기는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도구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했을 때, 음, 제 건지 인공지능 건지, 예, 최근에 어느 작가가 어느 그림을 그려서 이제 재판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본인의 건지 아이디어 낸 사람 건지, 그 음, 실제로 노동력을 제공한 건지, 음, 또는 그걸 판매자가 되는지. 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그림 그려주세요. 작가한테 주고 작가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다. 음, 그러면 돈 주고 그를 의뢰한 사람 걸까요? 작가일 거예요? 이런 법률적인 이제 룰이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한 축이 있고요. 음, 그게 인공지능이 그림 그릴 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면, 네. 데이터를 소유한 사람의 권리일지, 아니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뭘 작업한 사람의 권리인지,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또 다른 축에서 고민거리에 네. 있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 데이터가 갖고 학습을 하는데, 데이터를 만든 사람 건지, 음, 우리가 스마트폰에 열심히 사진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 제 네. 건지, 네. 구글한테 올렸으니까, 클라우드에 올렸으니까 구글 건지, 네.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소유하는 건지. 그래서 음, 세 개의 축상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권리와 AI를 소유한, 데이터를 소유한과 거대 집단, 그게 국가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고, 근데 점점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위축되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음, 기술이 발전하면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재화가 상품이 생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에, 더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고, 또 수명도 늘어났는데,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는 측면에서 너무 기술이 발전하면서, 특히 인공지능이 생기면서 인간의 개인의 어떤 존재가 많이 위축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상에서 특허권이라든가 저작권이 예술품의 저작권이 누군가는 계속 앞으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진짜 무엇을 소유할 것이냐에 대한 생각이 완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눈에 보이는 뭐 먹을 것, 곡식, 땅 이런 것이었다면 이제는 소유해야 될 것이 네, 오히려 데이터라든가 네, 기술이라든가 그 어떤 창작의 새로운 결과라든가 네, 어떤 소유하고자 하는 대상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네. 필요가 있겠다. 과거에 노동, 뭐 시장, 뭐 땅, 자본 이런 거가 어떤 권력과 부의 에, 그 어, 구조를 결정했다면 A, B, C로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미래를 누가 갖고 있느냐, 빅데이터를 누가 갖고 있느냐, 컴퓨팅을 누가 갖고 있느냐. 음, 그래서 국가의 3요소를 우리가 보통 국토, 어, 국민, 언어 뭐 이렇게 기억을 하는 네. 그런 AI 빅데이터 컴퓨팅이다.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인공지능이 점점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아주 사용하기 편한, 어떻게 보면 이제 향상될수록 사용이 쉬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점점 인간이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쓰게 그렇게 자꾸 우리 스마트폰이나 주변 환경이 나 컴퓨터가 그렇게 계속 발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인공지능이 잘 하기 어려운 분야도 있을까요? 있어요. 다행히도. 다행히도 뭐냐면 그 생각해 봤습니다. 아기 돌보미를 로봇가 대체할 수 있을까? 아, 안 돼요. 음, 너무 위험해요. 음, 로봇은 급발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오동장을 일으킬 수도 음, 있고. 음. 그다음에 로봇은 아주 섬세한 일을 하는 로봇가 있고 강력한 힘을 쓰는 로봇가 있지. 인간처럼 아기를 들 수도 있으면서 할머니가 바늘에 음. 실을 꽂기도 하잖아요. 동식 네. 못. 음. 그래서 노인 돌봄이나 아, 이런 그 아기 돌봄이. 아, 그 다음에 너무 식당에 뭐 그래서 어떤 역할 이런 게 있어요. 로봇가 우리 뭐 많이 대체하지만 아직은 음. 로봇가 너무 비싸요. 네. 근데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주면은 이민 노동자를 쓸 수도 있고 음. 상당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아기 돌보미하고 어, 음. 간병원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우리가 아까 ABC 능력이 안 갖춰져 있으면 그쪽으로 음. 가면 된다. 음. 미래의 자기 직업은. 음. 네. 역시 또 보니까 사람하고 사람 관계, 인공지능이 잘 못하는 게 데이터 학습은 잘하는데 돌봄처럼 사람과 사람이 아주 복합적으로 관계 맺음을 해야 되는 데는 여기서도 다 말씀 복합적인 감정 소통은 되는데 네, 물리적으로 로봇가 사람을 이렇게 다루기엔 너무 위험하다. 위험하다. 네, 우리가 뭐 자동차 배터리에 불도 나고 그러잖아요. 로봇에 네, 불도 날 수도 있고 네, 뭐 판단을 잘못해서 아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아주 그런 역할밖에 안 남는다는 거고요. 감정 교류나 소통은 집에 AI 스피커 이제 놓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게 다 이제 데이터 모으면 나중에 가족하고 소통하는 것보다 스피커하고 집에 가면 어, 가족하고는 뭐 싸우고 애들은 쾅 문 닫고 방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숙제 안 했어 이러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애들이 나 가족들이 다 스피커 하나씩 앉아놓고 거기하고 소통하고 있어요. 아, 이게 참, 어, 변화가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기계랑 소통은 더 잘 되고, 그렇지만 나를 돌봐줘야 될 사람은 또 사람이 필요하다. 네, 이제 그런 역할만이 우리가 특화돼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변화하면서도 이제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어떤 기술을 개발할 것이 또, 무엇이 남고 무엇이 사라질 것이냐를 생각하면 역시 철학이나 가치나 이것이 굉장히 오히려 더 중요해진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떤 가치, 어떤 철학의 의미, 인공지능 시대를 ABC 시대를 네.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철학은, 나 가치는 무엇이며 또 어떤 예술이 만약 교육을 받아야 된다면 그 교육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네.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시대에 인간에게 필요한 거하고 AI에 필요한 게 같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종교도 없고 하지만 인류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다 같이 사이좋게 평화롭게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고요. 그런 생각을 인간들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런 철학과 윤리와 감정을 네. 가졌으면 좋겠고 어, 인, 인, 그, 인공지능도 똑같이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일단 그런 윤리와 철학과 역사관이 잘 정립이 돼야 음, 인공지능도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서 음. 인간 먼저 잘 그걸 확립하고 인공지능한테 잘 학습을 시키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인간의 문제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디지털 시대, ABC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이제 교수님은 대학에 계시기 때문에 계속 네, 인재 양성을 또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뛰어난 인재를 양성하고 계시는데요. 네. 과연 이 시대의 뛰어난 인재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시대의 산업과 또 산업을 이끌어갈 수,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상은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어,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이 갖춰야 될 얘기도 했고, 또 예술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이 ABC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그걸 수용하고 어, 앞으로 자기가 이걸 도구로 활용해서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감정을 주고 뭐 창작을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대로 우리 제가 기르는 카이스트 학생들한테 제가 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네. 지금은 예술 분야나 공학 분야나 필요한 인재상이 차이가 없습니다. 어, 과거에는 우리가 공학을 한다면 단순한 기능을 가르쳐야 된다. 네. 수학을 가르쳐야 된다. 음, 반도체를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되지만 물론 그 예술가들도 자기 분야에 또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만 갖고는 더 이상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음, 여러 분야를 융합하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도구가 나오면 받아들이면서 계속 자기를 발전시키면서 최종 궁극적으로는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창조성을 가져야 된다. 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카이스트에서 길러내고 싶은 인력들하고 똑같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 카이스트 인력들은 지금은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하지만 아마 커리큘럼도 인문과 예술 분야가 더 많이 확대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이게 이제 결론적인 얘기고요. 다시 학교로 카이스트로 돌아오면 이제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고 네. 세상을 변화하고 이렇게 정치, 산업, 경제, 예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미래 사회 인간에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를 하는 역할을 하는 그 공학자들을 길러내고 싶고요. 음, 그러려면 한 5가지 정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네. 하나가 우리 카이스트 학생들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최소한 전문가가 돼야 된다. 네. 두 번째, 인공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그 기초가 수학입니다. 수학 네. 전문가가 돼야 된다. 이제 컴퓨터를 활용하니까 컴퓨터를 잘 알아야 된다. 네. 네 번째가 빅데이터를 잘 알아야 된다. 네. 기술적이든 사회. 네. 마지막은 6개로 하면 하나는 이거가 기술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예술에 적용하든 산업에 적용하든 음, 여러 분야를와 소통할 수가 있어요. 네. 요즘은 자기 것만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고요. 네. 소통하는 능력. 마지막은 우리는 유연성이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네. 이런 기술 변화와 사회 변화가 극심해요.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기술과 과학과 이런 분야를 받아들일 수 있는 네. 유연성. 예.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럽니다. 어제 다 배운 거 오늘 버리자. 계속 음, 버리면서 새로 채우고 음, 그렇습니다. 이런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과학기술의 리더가 될 것이다. 음, 그걸 옛날은 파이형 인간이라고 그랬는데 네. 파이면 기둥이 2개쯤 되잖아요. 네. 한 6개는 뚫어야 돼.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건 사실인데 그래서 이제 1만 시간의 법칙도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건 제가 AI 전문가로 키우고 싶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5가지, 6가지 이제 그
어떤 제가 길러내고 싶은 인재의 조건이고요. 네. 크게 보면 음, 벤처 산업을 일으키고 국가를 발전시키고 인류를 발전시키는 우리 카이스트에 또 인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카이스트의 인재들이 노벨상도 나와야 되고 네. 구글을 창업하는 거나 테슬라를 창업하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을 길러냈으면 좋겠어요. 네. 참고로 저희 연구실 출신들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에 여러 명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궁극적으로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나오려면 인문학, 공학, 예술의 음, 다 삼위일체가 되는 하나의 융합형 인간이 돼야 돼요. 네. 공학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카이스트가 길러내는 인재들은 이런 인재들을 길러내고 싶고요. 음. 우리 그래서 선 원장님이 좀 많이 좀 도움을 주시면 예. 네, 지금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ABC, 인공지능, 그 다음에 컴퓨터, 빅데이터를 알고 음, 그 기초가 되는 수학을 잘 안 후에 네, 타 분야와의 소통, 네, 그리고 어떤 유연성을 갖춰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말씀을 4차 해주셨습니다. 산업혁명 시대에는 네, 책에 있는 것 중에 맞는 게 거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너무 공부 열심히 하지 말고 약간 새로운 걸 호기심 갖고 계속 탐구하는 자세로 하다 보면 새로운 그림도 나오고 리더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과서적인 이제 공부의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호기심, 네, 그리고 벤처처럼 어떤 도전 정신, 열정. 이것이, 예, 예, 열정, 이거, 아까 이제 그 5개는 이제 인재의 조건이고 그 네, 인재가 계속 끌어갈 수 있는 힘, 자기가 10년, 20년, 30년 되면서 기업을 일으키건 학문을 일으키건 할 수 있는 힘은 열정, 호기심, 사회에 대한 봉사 정신, 어, 봉사. 네, 인간의 헌신 정신, 인간의 네, 사랑 이런 게 또 네, 깔려야 돼요. 그거를 또 지탱해 주는 게 인문학과 예술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공학만 갖고는 우리 뭐 먹고는 살고 그렇기는 하지만 재미없죠. 네. 그러면 결국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어떤 사람을 위한 헌신까지 네. 생각을 하기 인류에 대한 위해서는 봉사, 예. 인류에 대한 봉사. 예, 특히 그렇- 카이스트는 이제 국가의 세금으로 움직이니까 특히 네, 그런 책무가 큽니다. 예, 네. 거기에는 이제 공학뿐만 아니라 인문학이나 예술까지 그렇, 포괄해야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이야말로 인재상이다. 입니다. 이제,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아까 AI로 또 조금 돌아가면 이제 AI 자체를 연구하는 학생들도 있어야지만 AIX라고 그래서 네, AI를 적용하는 다양한 분야의 인재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게 예술도 있고, 그다음 네, 교육, 네, 그다음에 의료, 네, 문화 이런 쪽에 전문가. 우리 학생들이 창업을 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같이 나온다면 저는 네. AI와 예술을 결합하면서 아, 사업이나 네. AI와 산업, 음, AI와 경제, AI와 돈, AI와 교육, 네. AI와 의료 이런 데서 팡팡 새로운 산업이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자기 AI만 알아서는 안 되고 AI와 의료를 통해서 새로운 벤처 기업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만을 위해서 할까요? 아니죠. 인류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헌신, 봉사 이런 게 막 결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음, 요즘은 상당히 복합적인 인재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카이스를 포함해서 학교에서 길러냈던 음, 인재들은 좀 1차원적인 인재, 음, 단순한 목표를 가진 인재인데 음. 이제는 우리 선 원장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게 더 분명해졌지만 그런 인재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네. 복합적인 인재라는 말씀이 너무 멋있습니다. 근데 네. 이것은 마찬가지로 이제 대학의, 그 다음 질문이기도 한데, 대학의 미래와 역할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카이스트로 보면 음, 그동안 우리가 카이스트가 제일 잘한 게 뭐냐? 50년 됐는데 보면 음, 한국 산업을 일으킨 인재들을 길러냈어요. 네. 특히 반도체 산업과 관련되는 석박사를 수천 명을 길러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데 보내고 또 핸드폰 만들어내고 텔레비전 만들어내고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3만 불 시대에 가는 기업, 1등 음, 기업을 만드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두 음, 번째는 이공계 대학의 모델을 우리가 네. 제시하고 증명을 했어요. 우수한 음, 인재를 길러내는 과정에서 학교는 이렇게 교육해야 되고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음,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세계적인 음. 기업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 아, 테슬라와
구글과 같은 회사가 카이스트 출신 창업자가 나와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또는 노벨상 수상자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국가에만 머물지 말고 세계적인 스케일에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러면 뭐 카이스트 출신이 구글과 같은 회사가 나온다면 뭘 하려고 하느냐라고 보면 네. AI나 이런 기술과 의료, 교육, 문화 이런 걸 통해서 카이스트 졸업생도 이제 방시혁이나 BTS 같은 음, 기업도 만들고 근데 음, 도구를 AI로 삼자 이런 거고요. 음. 또는 코로나 극복할 수 있는 기업도 카이스트 출신이 나왔으면 좋겠고 네. 지금 교육도 이게 그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온라인 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거든요. 네. 이것도 우리 카이스트 출신들이 기술적인 솔루션을 내고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자. 네. 그게 카이스트의 미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결국 인류가 안전하고 행복하고 음, 건강하게 살도록 우리 기여하는 음, 음, 그게 카이스트의 미래상입니다. 음. 어떻게 보면 이제 카이스트의 미래상은 네, 카이스트의 미래상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상이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렇게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큰 미래상을 추구했을 때 네, 조금 더 이렇게 가슴이 뛴다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제가 이제 카이스트에 공학을 한 지 40년, 카이스트에서 온 지 한 20년 되지만 결국은 뭐 월급 받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고 네. 뭐 승진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건 아니고 음, 내가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제가 보통 출근을 7시에 하는데 일어나는 시간이 새벽 3시에서 5시에 일어나요. 그 음. 일어나는 힘, 구슬거리는 힘이 바로 그 인류에 대한 사랑, 내가 봉사해야 된다. 그런 그러면 아마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카이스가 3만 불 시대에서 를 이루어냈고 네. 그다음에 이공계 대학의 모델이 됐고 또 그 그의 과거에, 예. 과거에 근데 네.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때가 됐고 예. 그다음에 인류의 공헌까지 간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또 개개인의 관점으로 돌아가면 네. 사람들은 이제 AI 시대, 이런 네. ABC 시대의 최고의 경쟁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이제 직업을 갖기를 예.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원하는데요. 네. 이 시대에 과연 어떤 것이 최고의 경쟁력이 될 것이며 또 우리들의 미래, 직업의 미래는 어떻게 네. 될지 또 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음, 어, 그 얘기로도 너무 길어질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 어렸을 때 동네에 추산학원이 있었어요. 지금 없죠. 네, 어, 저도 다녔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그 주산 이거 가방 들고 피아노 학원 다니고 이랬는데 피아노 학원도 다니셨나요? 네, 부모님이 이제 아주 영재 교육. 근데 아, 언젠가 그게 이제 캘큘레이터로 바뀌었고 음, 요즘은 엑셀로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소통하려면 줌을 사용하고 우리 어렸을 때는 전화기죠. 이렇게 집에 있는 삑삑삑 음, 돌리는 전화기. 그런데 지금은 파워포인트 잘 써야 되고 엑셀 잘 써야 되듯이 AI를 포함한 어, 빅데이터 컴퓨터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거가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기가 예술을 하든 교육을 하든 의료 상당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와 역할의 격차를 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코딩 가르치자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조금씩 이제 교육부도 듣는 것 같아요. 음, 옛날에는 일기 써야 될 때 무슨 코딩 하느냐 이런데 이제 그 얘기는 지나갔는데 우리가 음, 처음 태어나서 구구단 외우듯이 네, 또는 한글 배우듯이 음, 컴퓨터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음, 그거가 없으면 미래는 음, 아마 그 단순 노동하는 일 밖에는 남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분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그러면 그거 못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이 디지털 디바이드가 돼버려요. 음, 지금도 사실 스마트폰을 잘 쓰느냐, QR코드 잘 찍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핀테크 잘 할 수 있느냐인데 앞으로 거기 또 한 번 갈라질 것 같습니다. 국가 간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가 저는 모든 분들이 다 AI 공부하라고 원하진 않아요. 예술을 하시거나 문학을 하거나
앞으로 방시혁이 나오더라도 BTS가 나오더라도 코딩 할 줄 아는 방시혁이면 훨씬 큰 또 새로운 자기 창작도 할 수 있고 비즈니스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망적인 것이 미래의 직업을 하려면 이제 잘 컴퓨터를 활용하면 되겠구나.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기술을 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익히면 되겠구나. 예, 예, 라는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컴퓨터를 배운다 하면 컴퓨터 사고, 네, 생각하는 사고도 좀 변할 것 같은데요. 이 네, 컴퓨팅의 사고는 좀 독특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 어, 그 우리나라 교육이 너무 주입식, 암기식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방법으로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게 컴퓨테이셔널 띵킹, 컴퓨터적인 사고인데 컴퓨터적인 사고라는 거는 컴퓨터는 이진수밖에 못 알아들어요. 1010. 그러니까 컴퓨터를 쓸 수 있는 내가 사고를 가진다는 건 되게 논리적인 수학적인 체계를 갖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에 컴퓨터를 잘 쓰고 AI를 잘 쓰려면 기능적으로 보면 코딩을 잘해야 되지만 사고적으로 보면 컴퓨터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컴퓨터적인 사고는 뭐냐면 코딩 능력뿐만 아니라 문제를 내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 건가를 해체하면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에요. 네, 현재 교육은 우리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거를 논리적으로 컴퓨터가 알아듣는 논리화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수학이 필요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현해서 음, 데모를 보일 수 있는 정도까지의 그 능력, 머리의 사고 능력을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고 해요. 근데 음, 미국은 AI 시대가 오기 전부터 컴퓨터 못 쓰면 바보 되겠다고 생각해서 수업이나 이런 데 강조를 해요. 음. 근데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말을 붙이면 AI 띵킹까지 해야 돼요. 아, 컴퓨테이션 띵킹이 아니라 네, 컴퓨터를 활용하지만 AI까지 쓸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고 해서 저는 AI 띵킹이라는 말까지 그거 제가 만든 단어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테이셔널 띵킹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교육을 지금은 너무 암기식 교육에 주입식. 음, 저는 컴퓨터가 더 잘해요. 음, 인공지능하고 비교할 수 없는데 인공지능의 노예로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음, 과감하게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적인 사고, 인공지능 사고까지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배경은 바로 논리적인 사고,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사고, 그걸 음, 활용할 수 있는 도구적인 사고를 우리가 음, 학교 때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음, 컴퓨테이셔널 띵킹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음. 네. 지금 말씀은 사실 예술가들에게도 굉장한 통찰을 주는데요. 네. 이제 네. 앞으로도 예술가도 현재의 미술 미래에 적용되는 예술을 하려면 그렇습니다. 이런 컴퓨팅의 사고, 그다음에 AI의 사고 방식이 좀 필요하겠다. 이제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원래 전공은 물리학이었어요. 박사학위는. 아, 그래서 제 지도 교수가 2년 전에 노벨 물리학상 받았어요. 아, 제 친구 같은 분이 받아갖고 노벨상이 이제 노벨상 패밀리인데 그런데 반도체가 궁금해서 반도체를 또 20년째 하고 있는데 중간에 제가 미국의 엔비디아, AMD, 어, 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하고 일하면서 한 10년 전쯤에 이거 어디 쓰이지 하다가 인공지능에 쓰인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인공지능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반도체와 인공지능은 진짜 달라요. 제가 네, 맑게 알아듣는데 3년 걸렸어요. 근데 요즘 네, 이제 학생들이 뭘 하냐면 우리 학생들이 인공지능으로 반도체 설계를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아, 공학도 이제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네, AI 엔지니어이란 말로 그것도 제가 처음 쓰는데 네, 예술가뿐만 아니라 공학자도 AI가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요즘은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뭘 봤냐면 컴퓨터 아키텍처라는 과목책을 많이 봤어요. 아, 네, 내가 AI 하다 보니까 컴퓨터를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은 만화책으로 뭘 보느냐면 네, 이제 모를 때는 만화책부터 시작하는데 요즘 네, 네, 숫자 생물학. 네, 그래서
제가 요거 좀 공부 끝난 다음에는 예술 좀 공부하고 싶어요. 아, 네. 아유, 선생님이 진짜. 만화책 같은 거 미학이란 뭔지 이런 거 네. 보면 제가 공부해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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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앞으로 어, 미래의 리더 전체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고 카이스트의 인재들도 결국 한 분야 먼저 전문성은 갖고는 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분야와 소통하면서 그걸 묶어서 뭐가 새로운 창조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한 분야에 정통하시고 있으면서 다른 분야에 대한 어떤 열린 마음, 네, 호기심 이랬을 때 그렇습니다. 아마 굉장히 그렇습니다. 큰 어, 그렇습니다.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인공지능을 하면서 아까 제일 중요하다고 하신 네, 데이터가 이제 그렇다면은 어, 이 빅데이터, 네, 예, 네, 이 데이터 시대는 과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예. 어, 이런 게 있습니다. 현재는 인간이 주로 데이터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플랫폼 회사들, 구글이든 아마존이든 테슬라든 다 인간의 데이터를 갖고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음, 5G도 그 때문에 나온 거고, 우리 데이터만 하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도 그 안에 인간이 뭐 하는지 다 하루에 몇 시간씩 보겠다는 거고, AI 스피커도 우리 말하는 거 다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요즘은 인간이 만든 데이터가 아니라 컴퓨터가 스스로 만들어요. 아, 데이터도 인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음, 알파고가 바둑을 둘 때 처음에는 인간하고 둬서 배웠어요. 요즘에 네. 인간하고 안 둬요. 자기네들끼리 둬요. 네. 그런 데이터도 또 3차원 가상 환경에서 만들어내고 이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술은 그렇게 계속 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어, 한편으로는 우리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컴퓨터로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 거냐가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고 또 인간으로 보면 내 데이터는 내가 사수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음, 스마트폰 안에 네. 저장 장치가 데이터 센터만큼 지금보다 100만 배 조만큼 커졌으면 좋겠어요. 아, 내 데이터 어디다 주지 않고 여기서 다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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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렌식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만 알고 우리 와이프도 모르고 내 네. 친구도 지금은 그, 이게 통신 데이터, 뭐 우리 어디 간 데이터, 어딘가는 클라우드에 다 저장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여기서 참 이제 데이터 시대를 살아가는 건 또 다른 삶의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네, 생각도 듭니다. 그럼 이제 좀 포괄적으로 아까 인공지능을 말씀해 주셨고 이제 네, 데이터 시대, 빅데이터를 말씀해 주셨고 네, 마지막에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어떤 사고들. 근데 이런 것을 좀 총체적으로 봤을 때 네, 아마 제일 그 다보스 포럼의 슈밥이 네, 이제 그거를 뭘로 워딩을 할까 하다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네, 워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워딩은 어떤 것이어도 좋지만 현재 통용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큰 방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어떤 비전을 가질 수 있을지, 가지면 좋을지 여쭤봅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생각하고 답을 드리면 결국은 AI가 위협적이지는 하지만 우리가 AI의 주인이 되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인간의 그 기술을 발전을 하지만 우리가 어, 그 주인이 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주인이 된다는 건 AI가 이제 우리의 도구화가 되는 거니까 그 도구를 잘 써서 인류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도록 우리가 사회와 산업과 이런 걸 만들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카이스트 인재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인간성을 회복하고 도덕과 윤리, 감정과 철학 이런 인간의 어떤 더 완성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다 같이 토론하고 노력을 하고 우리가 지인이 될 때 그게 인공지능에도 심어지게 하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얘기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데 그러한 변화의 주인이 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주인이 되는 시민 우리 카이스트 학생을 같이 길러내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말씀을 들으니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 인간성의 회복과 네, 발현, 그리고 네, 그 사람이라는 것이 나 개인일 뿐만 아니라 네, 이제 우리 사회이기도 하고 전체 인류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들으니까 이제 조금 더 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큰 방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 인공지능과 예술, 또 인공지능의 시대, 뭐 디지털의 시대, 이것을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기도 하지만 큰 기회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긴 시간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이 방송을 아마 말씀하신 대로 100년 후에는 네, 2020년에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과 김정호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 와, 이만큼 실현이 됐다. 이제 네, 이런 평가가 될 날들이 기대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 방송을 같이 봐주신 여러분들께 김정우 교수님께서 마지막 인사를 해주시면서 네, 오늘의 관장 대담 초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런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들이 10년, 20년, 100년 후에도 두 분 인상도 좋고 재밌는 게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기억 남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대부분의 시간은 공학을 하고 학생들하고 지내지만 예술가 분들하고 이렇게 짧은 시간이면 만날 수 있어서 참으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대전 시립미술관 대전 비엔날레 2020 인공지능 관장 초청 대담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